자,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인데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교과서 246쪽입니다. 교과서 246쪽. 여기 보니까 교과서 246쪽이라고 되어 있네요. 246쪽입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입니다. 50 총선거가 실시되다. 50 총선거. 자, 1948년 5월 10일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가 됐어요. 이걸 보고 50 총선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선거에 김구, 김기식 등은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가운데서 불참했어요. 그러니까 이 50 총선거는 원래는 우리나라 문제를 1945년 12월 26일 뭘로 하기로 했었어요? 신탁 통치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신탁 통치로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뭐예요? 신탁 통치로 하기로 했었는데 음, 어, 이게 이제 이 신탁 통치에 대해서 좌익은 찬성, 그 다음에 우익은 반대. 이제 그러면서 찬탁과 반탁으로 의견이 갈라졌었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러한 가운데서 중도 세력을 후원을 했었죠. 중도 세력 하면 대표적인 게 누구였어요? 여운형과 김규식 좌우 합작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중도 세력을 후원을 했는데 이 가운데 중도 세력에 가장 앞장섰던 누가 죽음을 당해요? 여운형이 죽음을 당하죠. 여운형이 죽음을 당하고 이제 그러면서 좌익과 우익의 갈등이 심해지자 미국은 스스로 내놓았던 모스크바 3국 외상위에서 미국이 스스로 내놓았던 신탁 통치안을 철회를 하죠. 철회를 하고 한반도 문제를 어디로 넘겨요? 유엔으로 떠넘기죠. 유엔으로 떠넘기자 여기에 누가 반대를 한 거예요? 소련이 반대를 했죠. 소련은 반대를 하면서 유엔 주도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유엔은 다시 한번 의결을 받는데 그러면 어디에서만 투표를 하자. 선거가 가능한 남한에서만 투표를 하자 해가지고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이루어져요. 이 남한 총선거에 반대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뭐였어요? 요거에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4.3 사건이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아직까지 사건이라고 하니까 쌤도 사건이라는 용어를 쓸게요. 예, 4.3 사건이 일어났죠. 4.3 사건. 여기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죠. 자, 아무튼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면서 김구나 김규식은 어디로 올라가요? 북한에 올라가서 남북 협상을 시도하죠. 이 남북 협상을 시도했다. 이 남북 협상도 뭐에 반대하는 거예요?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그런 회담이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하면서 북한의 회담까지 갔다 왔던 김규식은 당연히 50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는 누가 참여했어요? 여기에 참석했던 이승만과 한민당 등 우익 세력들. 그래서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선국민회 이 친구들이 27.5%를 얻었고요. 한국민주당이 14.5%를 얻었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일부 중도 세력들, 무소속들이에요. 이 무소속 중도 세력이 42.5%나 되네요. 굉장히 많은 세력들이 무소속 의원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당첨이 됐죠. 50 총선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직접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보통선거, 민주선거의 4대 원칙에 따라서 이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선거였다. 그러나 여기에 반대했던 게 바로 뭐였어요? 4.3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주도 두 군데는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몇 명만 선출했다? 198명만을 선출했다. 그러면 이제 이 50 총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국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재헌 국회라고 불러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안 만들어졌죠? 우리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래요? 입법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입법부. 그래서 요 입법부인 국회에서 뭘 만들어야 돼요?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어야죠.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50 총선거에 의해서 구성된 국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재헌 국회라고 불러요. 이 재헌 국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나라 이름을 뭘로 정했다?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근데 이 아래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정하는데도 굉장히 좀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아요. 국호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대체로 우파는 대한이라든가 한, 좌파는 조선과 고려.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좌파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고집하는 건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조선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봉건 왕조잖아요. 봉건 왕조. 고려 또 좀 그렇죠. 결국 고려도 봉건 왕조인데 아무튼 좌파 세력들이 봉건 왕조를 선호했다라는 건 굉장히 조금은 의한
그런 결과이기도 하고요. 우파는 대한이라는 단어를 내세웠다는 것은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한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대한제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대한민국, 그다음에 고려공화국, 그다음에 조선공화국 등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가 결국은 뭘로 결정했다? 대한민국으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헌국회에서는 어떠한 정부를 취할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에서는 대체로 내각 책임제를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승만은 뭘 주장했다?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를 주장했고요. 그 결과 이승만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긴 했지만 대통령은 어디서 선출한다? 국회에서 선출한다든가 그 다음에 국무총리 임명은 국회 승인을 받는 등 어때요? 내각 책임제의 그런 성격도 좀 띠고 있었다. 아무튼 형태는 뭐였지만 대통령 중심제였지만 약간은 어떤 그런 내각 책임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헌법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재헌국회에서 만들어진 헌법을 재헌헌법이라고 하고요. 그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때요? 대통령이 있는 대통령 중심제예요. 그다음 부통령은 이시영으로 선출했다. 이시영을 선출했다. 대통령 중심제였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을 어디서 선출한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걸로 했어요. 아무튼 대한민국 정부는 12월 유엔 총회에서 유엔 감시와 선거가 가능했던 지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받았다. 이제 맨 처음에는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을 받았지만 오늘날은 남북한 모두 다 어때요? 유엔의 승인을 받은 정부예요. 아무튼 그 결과 미 군정이 종식되고 그다음에 우리의 주권 행사를 하기는 되었지만 아무튼 뭐 분단 국가였다라는 그런 한계 있었다. 그다음에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재헌국회는 임기가 2년이에요. 재헌국회는 임기가 2년이었어요. 임기가 2년이었어요. 왜 2년이냐면 2년 이래 우리 뭐 하자.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대통령 중심제. 그다음에 대통령을 어디서 뽑았다? 국회에서 뽑았다. 얘도 함께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물어봅니다. 국회의원 임기 몇 년이냐고. 자, 대한민국 정부의 과제. 자,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지다. 광복 이후 정치적 격변이면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중의 요구가 들끓고 있었다. 북한 지역에 비해서 자원과 산업 기반이 부족했죠. 남한은. 왜 그럴까요? 중화학공업은 다 어디에 있어요? 북한에 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경우도 다 어디가 있어요? 북한에다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남한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해외에서 대규모 동포들이 귀환을 했어요. 귀환을 하면서 이제 어때요? 실업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졌다.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 약 150만 명 정도의 동포들이 귀환을 합니다. 게다가 미 군정의 자유시장 정책,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자본주의 국가니까요. 그래서 맨 처음에 미 군정은 자유시장 경제 정책을 취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니 쌀값이 어떻게 됐을까요? 폭등을 하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이야기를 했죠. 뭐 해외 귀한 동포만 해도 어마어마했고요. 약 150만 명이 들어오면 이놈 하나만 가지고도 어때요? 쌀값이 폭등을 하겠죠. 폭등을 에, 하게 되자 폭등을 하게 되자 미국은 뭘 하냐면 미국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국을 통제하면서 강제 공출과 배급 제도를 시작해요. 우리요. 이거 이제 맨 처음에 이걸 폐지했다고 돼 있네요. 이건 이제 일본 놈들이 했던 거니까. 그런데 쌀값이 폭등하자 미국이 어때요? 미국의 최고 가격 설정 및 공출 그다음에 배급을 부활시켜요. 원래는 이거 일본 놈들이 저기 뭐예요? 전시 동원 체제로 했던 거잖아요. 이게 미국은 시장 경제다. 그러니까 이런 거 뭐 필요냐라고 했는데 나중에 시장 경제로 하다 보니 미국이 폭등을 하자 도리어 미국도 뭐를 해요? 강제 공출과 배급을 해요. 강제 공출은 뭐예요? 최소한의 뭐예요? 소비할 양만 빼놓고 국가가 다 걷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때요? 싸게 배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 쌀이 어때요? 더 없게 되겠죠. 강제로 미국이 뭘 했으니까 공출해 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쌀값이 더 튀게 되고 그러면서 노동자와 농민의 불만을 엄청 많이 사게 되고요. 이런 미국의 실패한 경제 정책이 남한의 좌익 세력들이 더욱더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좌익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해방 이후에. 해방 이후에 원래부터 좌익이 많았는데 미국의 경제 정책의 실패로 해방 이후에 남한의 어때요? 좌익 세력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죠. 자,
이러한 가운데서 농지개혁을 실시하다. 농지개혁. 자, 토지 문제 해결은 광복의 최대 관심사였다. 광복 당시 남한 농민 중, 자, 절반 정도는 소작농이었다. 그리고 자기 땅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자작농은 15%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나머지 85%는 땅이 있더라도 자급자족하기에는 어때요? 부족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85%는 땅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우익일까요, 좌익일까요? 좀 좌익 성향이 강하겠죠. 이제 땅을 얻어야 되니까. 당연히 지주들은 땅을 주기를 싫어하니까 그 사람들은 우익이었겠고요. 아무튼 농지개혁은 미군정 시기에 일본에게 몰수한 토지, 귀속농지입니다. 우리 저번에 토지 조사 사업에 따르면 일본이 가져갔던 땅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한 40%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게 그러다 보니 귀속농지를 대상으로 이 정도만이라도 조금 이루어졌다. 조금 이루어졌다. 이때 토지개혁이 이루어진 게 14.3%라고 돼 있네요. 14.4% 정도를 이제 어때요? 농지개혁을 했다. 농지개혁을 했다. 자,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농지개혁이 이루어진 건 언제였다? 정부 수립 이후였다. 정부 수립 이후에 농지개혁이요. 북한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이었고요. 우리는 이후입니다. 자, 1949년 뭐가 만들어져요? 농지개혁법이 마련돼요. 농지개혁법. 그래서 1950년 3월에 시행이 되죠. 1950년 3월에 시행이 됐는데 농지개혁 내용은 뭐냐면 지주의 소작지와 농가 일가구당 3정보, 그러니까 3정보 1정보는 3,000평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00평이죠. 이 10,000평 정도를 이상을 가지고 있는 땅은 10,000평 이상의 땅은 국가가 농지를 돈을 주고 사요. 누구로부터 사요? 당연히 지주들로부터 샀겠죠. 그리고 이 땅을 소작농들에게 돈을 주고 팔아요. 돈을 주고 팔아요. 그러니까 유상 매입, 유상 매각이죠. 유상 매입, 유상 매각으로 남한에 뭐는 이루어져요? 농지 개혁은 이루어져요. 농지 개혁은요. 그러면 어느 정도를 돈을 주고 샀느냐? 평년작 생산하기 1.5배. 1.5배.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논이 올해 100원어치가 나왔다. 그러면 지주한테 150원을 주고 산 거예요. 150원을 주고 사고 유상 매입이니까 농민에게 5년 동안 팔았어요. 5년 동안 이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3, 55, 150인데 이걸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얼마만 내면 돼요? 30원씩만 내면 되죠? 농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쌌어요. 왜 쌀까요? 원래 일제강점기나 조선시대에 어때요? 소작류는 병작 관수적을 했죠. 수확량이 얼마를 냈어요? 50% 정도 였잖아요. 그런데 이때 농지개혁으로 땅을 받으면서 수확량이 얼마만 내면 된다? 30%만 내면 된다. 그러니까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손해본 거 아니죠. 찬성했던 거고 지주들은 엄청 싫어했겠죠. 엄청 싫어했어요. 그 결과 아무튼 이 농지개혁 결과 65%였던 소작지가 8% 정도로 줄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작농이 뭐가 되었으며 자작농이 되었고 지주제는 해지되었다. 오케이? 그러나 워낙 농지 양이 뭐했고 적었고 그다음에 농지 가격의 상한 부담도 퍼더 농민들의 형태는 어렵긴 했지만 아무튼 이 땅에서 뭐가 사라졌다는 점, 지주제가 해체됐고 소작농이 자작농이 됐다는 측면에서 어때요? 요 농지 개혁은 뭐 우리나라 경제사에 있어서 일대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고요. 요 농지 개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농림부 장관이었던 조봉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조봉암.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농지 개혁을 했고 그 결과 남한의 농민들은 뭐가 돼요? 남한의 농민들은 뭐가 돼요? 드디어 뭐가 됐죠? 뭐가 돼요? 남한의 농민들은 토지를 소유하게 됐죠.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서 이들 농민들이 이제 좌익 성향을 가지고 있던 농민들이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어떤 성격을 갖게 돼요? 우익의 성향으로 바뀌게 되죠. 이게 만약에 농지개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남한은 6.25 때 공산화됐을 가능성이 엄청 컸죠. 엄청 컸어요. 아무튼 뭐 50년 3월 기점으로부터 서서히 자작지가 늘어나고 소작지는 어때요? 엄청 줄어들기 시작했던 그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식민지 잔재 청산을 위해서 노력했다. 자, 광복이와 한국사회는 식민지 잔재 청산. 아무튼
농지개혁과 그 다음에 친일파 척결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좌우합작위원회에서도 두 가지 걸림돌이 뭐였어요? 친일파를 어떻게 청산할까? 아니면 토지를 어떻게 개혁할까?라고 하는 거였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여기 농지개혁은 일단 이루어졌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농지개혁의 농지는 뭐냐면 논과 밭만 개혁이 대상이에요. 예를 들면 산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뭐야 황무지는 개간 대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일부 눈치 빠른 그 지주들은 논을 뭘로 만들어요? 염전으로 만든다든가 일부 눈치 빠른 지주들은 자기 농지를 어때요? 몇 년 동안 농사를 안 지어서 황무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염전을 만든다든가 황무지로 만든 사람들은 농지 개혁의 대상이 겨요, 안 겨요? 안기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지켰던 그런 얍스한 그런 지주계급도 상당히 있었죠. 아무튼 친일 세력의 정산입니다. 열기가 뜨려웠다. 상시개명 이름 원래대로 돌아갔고요. 일본식 거리 이름 무슨 정 마치가 뭐 예를 들면 뭐 전주로 따지면 노송동 노송 마치 노송정이 노송동으로 다시 돌아와요. 뭐 노송동은 일제강점기도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교과서 다시 국어 교과서로 돌아왔고요. 그 중에서도 친일파 정산이 가장 중요했다. 자, 광복 이후 친일파 정산 요구가 많았지만 미 군정과 이승만 등 우익 세력은 소극적이었다. 자, 그러나 정부가 수립되자 1948년 9월 소급 입법으로 만들어요. 국회가 만들어지자마자 반민법을 제정했고요. 그 다음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요. 줄임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반민특위죠. 반민특위. 소급법이에요. 소급법이에요. 왜? 반민족 행위를 했던 놈들은 언제 했으니까? 일제강점기에 있었으니까 소급해서 이제 범죄에 대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김현수, 박흥식, 전투기를 2대나 낸 사람이에요. 최남선, 최린, 민족대표 33인이었고요. 김현수, 경성방직 사장이었어요. 220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 그 다음에 반민특위가 일체 경찰로 악덕이 높았던 노덕수를 체포하자 정부와 친일 세력, 여기서 이야기하는 친일 세력은 누구예요? 경찰이죠, 경찰. 그래서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을 해요.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가 3권 분립에 위배된다. 그 다음에 반공 세력을 위협한다. 아까 이야기했던 친일 경찰들, 일제강점기 때 경찰들은 민족해방투사들을 체포했다고는 절대 안 했죠. 이놈들은 자기가 누구를 체포했다. 빨갱이를 체포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친일 경찰들을 체포한 게 바로 이제 어때요? 정부의 반공정책 추진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노독소를 다시 어때요? 석방할 것을 요구했고 그러면서 반민특위 해산을 요구하자 국회는 1년 만에 반민특위를 해산을 해요. 그러면서 국회 뿌락치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국회 뿌락치 사건이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정부는 국회 뿌락치 사건이라는 걸 만들어요. 즉 뭐냐면 이건 반민특위를 찬성하는 국회의원은 뭐다? 빨갱이다. 지금 반민특위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뭘 받았다? 돈을 받았다. 그죠? 빨갱이다. 라고 하면서 반민특위 활동에 열심히 국회의원 10명을 또 체포해버려. 그러면서 49년 8월 만에 반민특위는 해체되게 되는 거죠. 국회 불합치 사건을 계기로 반민특위가 해체되고 버려요. 그리고 체포됐던 사람들은 모두 풀려났다. 여기 보자. 여기 내용 한번 보세요. 이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거의 대부분 다 어디 보자.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있어요. 여기 교사형으로 나와 있는데 이완용은 어차피 죽어버렸고 박충금 이놈은 일본으로 도망갔고요. 이기정 징역 받았네요. 김덕기 사형 선고. 사형은 안 받았어요. 경찰부 고등과장 이었고요. 김대우 이놈은 뭐냐면 한국시민서사를 만든 놈인데 무죄예요. 김현수 아까 애국기를 갖다가 일본에게 전투기를 헌납한 놈인데 무죄. 노덕술 무죄. 박흥식 화신백화점 사장이에요. 역시 일본에게 전투기를 헌납했던 놈인데 무죄. 배정작 이토 히로부미의 양딸이죠. 수양딸이에요. 그러면서 스파이 가운데 스파이였는데 병부석 석방. 이광수
불기소는 어때? 아예 구속도 안 됐다는 이야기죠? 최남선, 병보석, 최린, 병보석 뭐 거의 대부분 다 어때요? 무죄 아니면 병보석 석방으로 다 풀려났죠. 다 풀려났어요. 웃기는 게 뭐예요? 황국신민서사라는 걸 만들었던 아까 김대우라는 놈도 역시 결국은 뭐예요? 석방이죠. 와, 이런 식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반민특위는 완전히 이제 어때요? 무력화되면서 해체가 되었다. 자, 북한 정권의 수립만 볼게요. 자, 북한에도 역시 임시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소련군의 지원을 받아서 행정을 담당했다. 처음에는 조만식과 같은 우익 세력도 여기에 같이 참여했지만 신탁 통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이제 우익 세력들은 이 인민위원회에서 이제 배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좌익 세력들을 중심으로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북한은 다르죠.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이 이루어져요. 북한은 토지개혁입니다. 남한은 농지개혁이고요. 그 다음에 8시간 노동제, 그 다음에 주요 산업의 국유화 등이 북한은 1946년 3월부터 이미 이루어져요. 3월 5일이요. 그리고 47년부터 이제 독자적인 정권 수립 준비에 들어갔다. 북한은 47년 11월 북한이 먼저 임시헌법을 만들었네요. 우리 남한은 48년 7월 17일인데 그래서 인민군도 창설했고요. 그 다음에 남북협상을 통해서 형식적인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긴 했지만 남한이 단독선거에 하자 50총선거 이야기하는 거죠. 북한도 북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본격적으로 시도하였다. 남북협상의 합의를 무시하고 북한에서도 독자적인 정권 수립이 필요하다며 2차 남북협상을 제안했지만 김규식은 여기에는 참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48년 6월 남한의 좌익 세력과 남한의 중도 세력을 규합해서 제2차 남북지도자협의를 개최했고 여기에서 남한이 단독정부 수립하니 우리도 단독정부 수립하자 라고 하면서 8월 25일 날 총선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면서 북한도 단독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한은 대한민국,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서로 남북한의 단독정부가 수립됐고 그 결과로 뭐가 벌어져요?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6.25 전쟁은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